9.1%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 작가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숫자예요. 만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 금리 인상의 고점이 23년 연말하면 떠오르는 분이 이제 김광석 교수님. 거의 경제 전망을 저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만큼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채널 시작하고 나서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안 좋고 다들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 다가오는 2023년에 경제 전망,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로 경제 전망이지만 실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좀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또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은 어떻게 돼, 부동산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팔아야 돼, 이런 거 오늘 진짜 가감 없이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나오셨을 때 얘기했던 게 지금 거의 다 맞았거든요. 현금 준비하라고 하셨고 주식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동산도 가만히 있으라고. 부동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나 안 말렸어요? 왜 안 말렸어?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내년. 내년. 금리부터. 자, 여러분들이 많이들 갖고 계신 그 궁금증이 주식 전망, 그죠? 부동산 전망, 뭐 그 밖에도 뭐 환율 전망, 뭐 해서 이런 것들의 투자 대상에 대한 전망을 갖고 계신데 그 관심이 있는 만큼 금리 전망이 필요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나머지 자산 가치의 뭐 긍정적 방향 혹은 부정적 방향으로 중력처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금리의 향방을 먼저 보시고 투자 시점도 다 금리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리 전망 정말 중요하다 강조하겠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이니까, 다른 말로 긴축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저축하세요. 저축 상품 많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판 상품 이용해서 저축 많이 늘리세요.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떨어질 거다. 하향 조정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볼게요. 먼저 기준금리입니다. 지금도 높지만 대출금리를 비롯한 시중금리는 올해 끝자락까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올라갑니다. 언제까지로 조금 계속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일단 게... 그 시중금리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먼저 기준금리를 예측할게요. 기준금리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시중은행한테 빌려줄 때 쓰는 금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그럼 결정된 기준금리에 더하기 알파해서 시중은행이 돈을 벌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비싸게 빌려오면 그만큼 비싸게 또 붙이는 거고. 그쵸? 다만 이제 알파를 먼저 조정할 거냐, 늦게 조정할 거냐, 뭐 이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23년 1, 2분기의 고점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던 이유가 물가 잡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놈의 물가가 23년 상반기에도 이 고물가 기조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낮지만 미국은 올해 9.1%를 찍었어요. 이 9.1%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 작가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숫자예요. 41년 만에, 만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네. 그렇게 최악의 초인플레이션 상황이었어요. 그게 조금 정점 찍고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정화되는 것이 당장 2% 목표 물가를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23년에도 상반기엔 5%대, 하반기에는 4%대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기조가 나름 유지되니까 4% 상승은 상당한 고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계속 상승시키는데, 인상시키는데, 그 금리 인상의 고점이 23년 1, 2분기다. 3월 혹은 4월일 것이다. 대략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금리 인상하다가 지금으로서는 그 기점 이후로 동결해 나갈 것이에요.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그때쯤에 고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혹은 그보다 좀 빨리 1분기에. 그리고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기준금리가 유지되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이게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시중금리도 고점은 1, 2분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도 금리가 올라가지만 내년도 더 높은 금리를 향해 간다. 그러면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절대 대출 받는 의사결정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마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가장 높은 금리 그게 내년일 거예요. 어떡해. 그죠? 무서워. 그래서 아마도 대출 받는 의사결정을 안 하고 이걸 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네. 근데 디레버리징의 시대다. 먼저 액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대출을 최대한 줄여라. 23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꼭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동결하니까 네. 주식시장을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22년에는 제가 주식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끝자락에는 저점을 형성해요. 그게 10월이에요. 23년 10월이요? 22년 10월. 아, 지금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예, 그게 네. 저점이에요. 아, 네네. 그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주식은 선행성이니까. 선행하니까. 뭐에? 기준금리의 고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고점이 1, 2분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략 10월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선반영됐다 이 뜻이고. 이미 바닥 친 거네요. 그렇죠. 주식은. 금리 때문에 금리가 중력처럼 주식을 잡아내리는데 그 금리라는 것이 대략 그 정도 선행하니까 이제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이 주가가 조정되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해가시죠? 네, 선행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나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근래 경험했던 2020년에 경험했던 대세 상승장 그런 걸 다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면서 나타난 유동성 장세였잖아. 네, 맞아요.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가 다 반영됐으니까 이게 상승세가 뚜렷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금리의 레벨 자체가 높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막 좋지는 않아요. 다만 또 한 가지 안 좋은 이유가 경기 침체가 시작되니까 23년에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실적이 있겠죠? 안 좋아져요.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실적 발표 있을 때마다 기대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실적 발표되니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두운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을 비롯해서 뭐 그 밖에 메타를 비롯해서 네. 많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 감원하고 생산 설비 용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축소할 계획을 하고 이게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채권 시장이죠. 지금 네. 채권 시장 불안하잖아요. 채권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가님한테 돈 빌려줄 때는 대출이에요. 네. 개인은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네. 은행 가서 대출 받아요. 근데 기업은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언제 얼마 만에 이만큼의 뭐 이자를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증서를 발행해요. 네. 그런 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대출하고. 근데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죠. 네. 회사가. 그걸 회사채라고 하죠.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시중금리가 다 올라가니까. 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얘기는 곧 다른 말로 아무리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도 그걸 사줄 사람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회사채 만기가 내년에 54조 원 이상 도래해요. 내년 상반기만. 그럼 이게 뭐냐면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을 때 네. 그때 새로운 회사채를 발행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새로운 회사채로 갚는 거예요. 돌려받기처럼. 맞아. 그걸 차환거래라고 해요. 정상적인 경영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반응이 없어. 사갈 사람이 없어요. 어떡해. 그러면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도산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기존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M&A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죠. 네. 로봇 산업도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있고 막 있다. 그럼 이런 산업을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 인원 감축도 있고 그런 수순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년은요 단단히 허리띠 좀 졸라매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약하고
예적금 위주로 하고 네. 이거 해야 되겠네. 제 기본기에 집중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은요. 주가가 그래도 저점 찍고 회복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산업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러나 그래도 23년에는 여러분이 잉여 자산이 있다. 네. 그러면 저축을 많이 활용하셔라.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저축금리가 10%. 네, 근데 특판 상품이 그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판 상품은 저축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개 가입하시면 돼요. 귀찮아. 네, 귀찮다고 하시지만 그 정도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죠. 그 투자액 대비.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점은 통과할 수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어쩌면 이런 저축을 하라라는 조언은 네. 제가 2050년 전망까지 쓸 거지만 남은 기간 중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네. 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 금리를 네. 남은 인생 동안 못 만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네. 어렵게 가기 때문에. 저 궁금한데 네. 이 전에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럴 때 가장 높았던 그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 금융위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높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로 금리로 떨어뜨리고요. 이렇게. 예. 그리고 금융위기 끝나고 경제가 다 어느 정도 회복된다 할 때 다시 금리를 정상화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은 3%대니까. 예. 어쨌든 3에서 4% 정도 수준의 기준금리 이 정도는 제 생각에 여러분 인생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제일 높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 말이 희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냥 이 고비를 잘 넘겨서 물론 그래요. 대출 이자 뭐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이게 계속 내가 뭐 3년, 5년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좀 버틸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심지어 여러분 21년 끝자락에 집 사신 분들 그때 집 사신 분들이 특히 예를 들면 21년 끝자락에 금리 싸 그리고 집값 계속 올랐어 나 이러다가 평생 집 못 가질 수 있으니 이제 집 가질래 이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었죠 결과적으로 왜냐면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쵸. 그게 좀 더 싸니까. 그럼 그때부터 금리는 오르고 이자 상환 부담 커지고 집값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는 그때 만약에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만 인지를 했다면 절대 변동금리로 받진 않았겠죠. 적어도. 그러면 23년 만약에 2분기 정도에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변동금리죠. 변동금리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향방을 아는 것. 금리가 제일 기본인 것 같고 사실 어려우면 뭐 경제전망책 교수님도 쓰셨지만 네. 우리가 시중에 너무나도 읽고 좋은 책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거나 유튜브만 좀 찾아봐도 네. 기본적인 금리, 환율 이런 거는 알고 투자할 가야 수 돼요. 있으니까 알고 최소한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내년에 주식이 그래도 지금 그 22년 가을께 네. 거의 바닥을 다지고 네. 더 하락하지는 이렇게 크게 안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나마 고금리 상황에서도 조금 유망한 분야? 그렇습니다. 이런 쪽은 그래도 투자하기 괜찮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도 산업의 벌크가 줄어들지 않는 영역. 그런 영역인 거예요. 생필품?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에는요. 기업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요. 반도체 수요가 그래서 급감하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요. 생산 설비를 줄이고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봐봐요. 쌀 소비를 줄이진 않죠. 그렇죠. 오히려 먹지 집밥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뭐 가전제품을 굳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교체하겠어요? 그지 안 하죠. 자동차를 굳이 어려울 때 교체해요? 그지 안 하죠. 이런 걸 내구재라고 하죠. 내구재 소비가 줄고 생산 설비가 줄어요. 기업들의 생산 설비 투자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내구재에 뭐가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가요. 다. 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생산 설비 용량.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주니까 D램 가격이 떨어지죠. 우리나라 그래서 무역 적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요. 그죠? 반대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쌀 소비를 안 줄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인데 힘들 때일수록 밥심. 그렇죠. 네, 그렇게 식료품과 같이 식료품. 실제 실적 자체가 계속 뒷받침되는 영역.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식료품주들이 네. 22년에는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고 봤죠. 물가. 예.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료품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지만 재밌게도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라면 가격 자체를 올려요. 완제품 가격을 올려요. 그러니까 22년에는 상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일이 더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23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자체를 더 올릴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한 단위만 상승시키면 이 기업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줄지 않거든요. 라면 가격을 예를 들어서 100원만 올려봐요. 100원 오른다고 라면 소비를 줄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 다른 제품들은 더 많이 올라요. 맞아. 그러니까 라면 가격을 얼마 올린다고 눈치는 보지만 뭐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는 막 몇만 원씩 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원자재 가격은 더 이상 만약에 안 오른다. 비축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실적이 계속 뒷받침될 만한 그런 산업 영역, 그런 산업을 좀 집중으로 해야지 2020년처럼 막 기대에 투자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